타협에 의해서 이 분쟁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결 절차로 이 분쟁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민사소송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타협에 의해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제3자인 어떤 공적인 중립적인 기관의 판단을 해달라, 즉 권리 의무를 확정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예컨대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민법 598조에 보면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효과로 이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주는 차주로부터 변제기가 지나면 이제 반환 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리라는 것은 반대 국면에서 의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법원이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만져보거나 어떤 감각으로 느껴보고 그게 네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누구 거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관념적이 아닌 것인데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대여 사실을 갖다가 확정해서 민법 598조면 598조의 법규를 적용해서 그 결과로 효과로 반환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권리로서 채권으로서 나타나니까 이 권리 자체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은 대여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정을 해서 법규를 대전제로 적용해서 그 결과로서 결론으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판결 절차로서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강제 집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판결을 통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대차를 예를 든다면 1억 원을 갚아라 라고 해서 판단을 내려줬으면 그것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다음 절차로 가는 요 단계에서 끝나겠지만 피고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가 확정된 권리 반대 국면으로 보면 의무 이것에 따라서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즉 강제 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협의의 민사소송 절차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고 그 다음 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라는 정도의 기본 개념을 알되 우리가 집행법은 따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 판결 절차를 공부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작은 소의 제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소의 제기로부터 결과가 판결로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실무 과목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이런 법문서 작성 등을 배우게 되고 실제 연수원에 가서는 이제 판결문 작성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한테 기록형 시험이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이 판결문 작성을 테스트하지는 않고 이 소장 작성을 테스트하는데 다만 소장 작성 테스트하는 기록형 문제는 실제 당사자의 주장이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걸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 버금가는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해요. 원래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고든 피고든 주장을 펼칠 것을 준비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주장이 이제 최종 변론 종결시를 향해서 펼쳐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론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지금 시험용 테스트는 소장 단계에서 그것까지가 다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하라라고 나가니까 그 의미는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배울 수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를 뭐 세세하게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실무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 자체는 실제 작성하는 소장에 그 처음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정도만 작성시키는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쌍방의 공방이 다 전개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시키니까 실제 작성하는 속장하고는 좀 틀리는 양식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된다. 일단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의 제기로부터 판결 절차까지의 이 과정을 배우는 건데, 이러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소를 제기하고 나서 변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러분이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부르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134조를 보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변론을 거쳐라, 이런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는 그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런 장면으로서 변론이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게 돼요. 직접 구술 쌍방 심리주의 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연다. 그러한 변론을 거쳐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그래서 변론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 절차를 이야기한다면 소의 제기와 판결 사이에 변론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한편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변론 준비 절차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한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문 258조 등을 보면 조문이 민사소송법 절차, 조문도 민법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대텐식해서 총칙 조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문이 이렇게 1조부터 쭉 시작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총칙적인 조문이 1조부터 쭉 있고 247조까지 있고 248조부터 제1심 절차라고 해서 파트가 하나 바뀌면서 소의 제기라는 그 조문이 248조부터 다시 펼쳐져요. 그래서 절차의 흐름 이전에 총칙 조문이 1조부터 247조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조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58조 등에 보면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들어간다, 이런 조문이 하나 258조에 있는데, 변론이 원칙적인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임을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134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거기서 준비하는 일은 결국 쟁점을 정리해서 이 다툼의 내용이 뭔가를 갖다가 가지를 다 치고 핵심적인 쟁점을 이 변론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변론에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벌리는데, 애초부터 그런 쟁점을 가지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답 변론으로 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뭔가가 한번 정리 정돈을 하고 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면 변론 준비 절차를 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또 하나 나타나는 상황이 변론 준비 절차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의 제기, 변론, 판결, 변론 준비 절차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소의 제기에 있어서 오늘 첫날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 소장을 제출을 함으로써 소의 제기가 시작한다 라고 248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조문 248조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장이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248조가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구술로 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자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서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구술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법적인 정확성 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구술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도 서면을 작성을 해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법원에 가보면 소액사건의 경우는, 그럼 소액사건이 뭐냐?
한자 그대로, 용어 그대로 금액이 작은 사건이에요. 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건 등에 있어서는 간이한 절차적 배려를 하고 있고, 그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간이한 어떤 처리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조문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구술로 할 수 있도록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상황은 소액사건이더라도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관행상. 다만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보면 약간 체크식으로 이게 매매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대여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써라, 이런 식으로 체크식으로 하도록 배려는 해주고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그 경우에 있어서 예외로서 구술로도 낼 수는 있다, 그런 정도가 잠깐 부연 설명될 수 있는데, 하여튼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8조 다음에 249조에 보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수적이란 말을 두 번 쓰고 있는데, 좀 아까 134조에서 반드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다음 조문이 쭉 펼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문의 핵심 내용은 변론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이 134조에 필수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고, 지금 이제 249조에 있어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필수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구사되느냐? 반드시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 그럼 소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내가 이리이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 법원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핵심적인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기재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 당사자로서 원고 피고가 기재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 그럼 당사자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즉 당사자로서 주체가 누군지를 나타내주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서 객체를 나타내주면 되는데, 한편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민법에서도 배웠듯이 민법에 있어서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똑같이 여기도 소송 무능력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51조 등의 총칙 조문을 보면 당사자에 관한 조문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 등에 관한 것은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미성년자 등의 이런 경우에 있어서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듯이, 이 소송법에 있어서 그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소송법에 있어서도 이제 소송 무능력자가 되는데, 이 소송 무능력자는 유효하게 혼자서 소송행위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 소송행위를 펼치는 데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그 행위를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소송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나타나 주어서 그 사람이 소송행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 등이라면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나타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했을 때 원고 피고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법정 대리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원고든 피고든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소송의 전면에 등장해서 대신 어떤 그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존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기재해 줘야 되고, 실제 그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컨대 미성년자가 소송 당사자가 됐을 때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는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가 그 사람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49조에 그런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이 제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접수돼서 사건이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재판부에 내는 건 아니고, 접수계에 가면 일정한 로테이션에 의해서 특정한 재판부에 배정이 돼요. 그럼 1심 재판부는 합의부와 단독부라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단독 재판부는 판사 한 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1심에 있어서는 단독 재판부가 원칙적인 운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서 또는 합의 사건으로서는 이제 정해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그 사이에서는 이제 특정한 재판부에 배정이 돼요. 예컨대 단독 사건으로서 1억 원이 소가, 소송 목적의 값이 예컨대 한 8천만 원의 어떤 매매대금 청구라든지 했을 때 1억 원이 되지 않는 사건이면 단독 재판부로 가서 사물관할이라고 나중에 이제 관할에 있어서 하나 개념이 나오는데 접수를 해버리면 그 단독 재판부가 서초동에 제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 한 2, 30개가 있다든지 해서 그 중에 하나한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정된 법원의 단독 재판부의 경우는 판사 한 명이 재판부이자 재판장이자가 되는 거고, 합의부의 경우라면 만약 3명의 판사 중에 가운데 부장 판사가 이제 그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빠져서 너무 긴장한 것 같으니까, 부장 판사랑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데 최근에도 어떤 사람 판사 자체가 에피소드 비슷하게 글을 올렸는데, 이 3명의 재판부는 갈매기처럼 걸어가요. 법원 근처에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 이 3명의 패턴을 딱 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런 걸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약간 반보쯤 앞서서 이 갈매기인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새 나는 이 형태로 보면 그 중심에서 하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그 다음에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3명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장판사인데 자기가 배석판사일 때 한번 쓱 그 틀을 한번 깨보고 싶어서 3명이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좌배석 옆에 딱 붙어봤대요. 원래는 가운데에 부장판사하고 이제 우배석이 따라붙고 좌배석이 딱 따라붙는데, 그렇게 해서 좌배석 옆에 딱 따라붙었더니 좌배석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위치가 그렇게 해서 가니까 좌배석이 중심이 되잖아요. 좌배석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싹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그 포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딱 걷는 것조차도 그 형태로 걷는데, 그걸 안 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해가지고 자기가 배석판사 할 때 한번 그렇게 의도적으로 걷는 이걸 살짝 갔더니 좌배석이 깜짝 자기가 어느 순간에 중심에서 걷고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해피려면 그 부장판사와 배석, 우배석이 있는데, 제일 그 배석이란 건 어떻게 보면 부장의 부하랄까, 아직은 그 줄러리라는 느낌의 이런 배석판사, 부장판사 이런 이제 형성인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배석판사로 머문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는 대법관이 됐는데도 배석판사라고 머무른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대법관까지 판사의 최고까지 갔는데. 이름이 배석이었었어요.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배석이라 대법관인데도 배석이었었어요. 하나 안 웃겨? 미안. 이 타임을 잘못 말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었어야지. 내가 딱 했었어야 조금 웃긴데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좌배석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좌배석 하다가도 누가 탁 이렇게 의치를 바꾸면 빨리 잽싸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너는 눈치 없이 지금 네가 중심으로 걷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누가 딱 옆으로 싹 빠져줬으면 다시 원위치를 갔었어야지. 긴장돼서 그 얘기를 했어. 다시 돌아와서 배석판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빠졌는데, 그 소장을 갖다가 접수시키면 이제 특정한 재판부에 이제 배당이 돼요. 그럼 그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조문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 빠졌던 거 다시 돌아오는데, 254조에 보면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제 50조, 51조 놔두고 54조로 가면, 254조에 가면 소장 이제 오늘 심사를 해요. 그럼 소장의 기재사항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예컨대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을 기재해오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한테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미성년자 나이다라고 파악됐으면 법정 대리인을 기재해와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정명령을 말하고, 또 한편 이제 인지첩부를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송을 판결을 받기 위한 수수료조에 인지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납부할 인지액을 맞춰서 잘 계산해서 붙였는지를 따져봐서 부족하면 부족한 인지액을 갖다가 더 내라고 보정을 내려요. 그럼 인지는 수수료조로 느낌상은 이렇게 역진제라고 그래서 1000분의 5에서부터 조금씩 깎여요. 금액이 올라가서 깎이는데, 예컨대 1000만 원짜리 사건이면 50만 원 정도를 붙이는데, 그게 약간 역진으로 해서 조금씩 깎이면서 한 그런 느낌의 인지를 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억 원 사건이면 50만 원인가? 1000분의 5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그래서 50만 원 정도, 500만 원인가? 50만? 그런 정도의 인지를 붙이는데, 이제 인지의 첩부가 잘 됐는지까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254조가 소장을 심사를 해요. 소장을 심사해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보정을 명령했는데, 그래서 시정이 되면 다행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시정이 안 됐으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으니까 소장을 각하를 해요. 그래서 그 시정이 그럼 민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뭐가 여기서 스톱을 돼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단계에서 곧바로 스톱시키지는 않고 시정할 기회를 준다. 이런 절차의 흐름이니까 그런 개념이 보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에 있어서 보정을 명한다. 그러니까 명령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단계는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쯤 시정할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보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보정이 되지 않거나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이제 명령으로 각하한다라는 그 조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55조에 있어서 소장을 이제 각하한다라는 조문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재판의 종류를 미리 조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과 결정과 명령, 법원의 어떤 판단을 내비치는 재판, 즉 우리는 재판을 판결이다 라고 이꼴로 해서 그냥 막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재판 속에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판결은 진짜 우리가 본안으로서 원고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여서 우리가 본안 판결이라고 해서 그 핵심적인 싸움의 그 권리 의무 자체의 판단을 내려주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는데, 재판 속에는 그런 본안에 대한 권리 의무의 관계에 대한 거 아닌 경우에 있어서 내려줄 수 있는 판단으로서 결정과 명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것이라면 이건 조금 부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내비칠 때는 굳이 변론을 거치면서, 즉 변론을 거친다는 것은 엄격한 절차고 무게감 있는 절차인데,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134조에 의해서 반드시 변론을 거치라고 했는데, 그 무게감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변론을 열지 않고, 즉 결정과 명령 등으로 판단을 내비치는 이런 가벼운 부차적인 것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34조에 보면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 관한 조문을 보면 임의적 변론이라고 해서 결정 절차 등에 따른 것은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고, 임의적 변론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아도 괜찮고 하는 임의적 변론으로서 결정 절차 등은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조문이 134조의 단선지에 또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 따른 그 조문에 이어서 본다면 임의적 변론이라고 해서 결정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 없이 그것은 판단해서 변론을 거쳐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식으로 임의적 변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하여튼 결정 명령은 그 무게감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이나 명령으로 내비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냐? 지금 소장 자체는 본격적인 싸움이 아니니까, 본격적인 그 권리 의무 자체의 싸움이 아니라 소장 자체의 적식만 보는 거예요. 그 기재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지가 제대로 첩부되어 있는지의 그런 것만 보는 것이니까, 본격적인 싸움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정 등을 내려줬다가 그것에 따른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판결로 변론을 열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결정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결정이나 명령 사이의 또 차이는 뭐냐? 판결에 비해서 결정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언뜻 이해하면 되는데, 결정과 명령은 뭐냐? 재판부 자체의 판단으로 나가는 건 결정이고,
판사 1인의 판단으로 나가는 것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일단 무거운 절차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소장 자체의 경우는 결정이나 명령 단계의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싶은데, 이 소장 자체는 그 안에서도 재판부 3명이면, 혼자 재판부의 경우는 뭐 혼자이자 재판부라는 개념이 크게 이렇게 느낌상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3인 재판부를 생각해 본다면 3인의 부장판사가 1인 부장으로서 그 혼자 이렇게 절차 진행을 대표해서 진행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 3명의 재판부로서 그래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나중에 판결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 모 판사가 그 합의를 공개해가지고 뭐 징계도 먹고 했던 그 부분에서 3명이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소장 심사는 재판장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합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 재판부일 때는 그게 큰 뭐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느낌이지만, 합의부의 사건일 때는 그게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합의부의 경우라도 3명이 막 이렇게 합의하면서 숙고하면서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즉 부장판사가 그 대표로서 그것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체크한 것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제 스톱을 시키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용어는 결정과 명령에서 어떤 용어로 나타나겠어요? 명령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255조 등에 보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런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이제 배서 나오긴 하지만, 그 입에서 배 나오지 않고 조문을 보더라도 주체가 각하한다라고 했으니까 주체가 재판부로 주어가 쓰이겠어요? 재판장으로 주어가 쓰이겠어요? 재판장으로 주어가 쓰이는 게 나올 거예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다. 그 다음에 보정되지 않았을 때 명령으로 각하한다. 그러니까 이때 명령이라는 용어로 쓰인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하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용어는, 이미 법을 배운 사람은 지금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소 따분할지 모르지만, 아닌 사람을 위해서 지금 처음이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하한다는 용어는 또 어디서 입에서 막 나오냐면,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이런 말이 막 입에서 배 나오기 때문에 이 각하가 지금 요거하고 헷갈릴 만한데, 그때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는 것은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거니까 판결로 하는 소송 판결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이 소가 제기되면 크게 3단계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좀 아까 말한 소장 자체를 심사받는 단계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통과에 들어가면 본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안이니까 그 본자 쓰니까 그 본격적인 지금 싸움의 내용이다, 그 문제다 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그 본안에 앞서서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소송 요건. 만약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조건이라는 용어를 쓸 거라고 생각되는데, 소송 요건이라고 해서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그럼 본안 판단으로서 예컨대 대여금 청구를 예를 든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줄 의무가 있는지, 또는 원고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소송상 필요한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소송 요건이냐?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당사자가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의 대상을 두고 얘기한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즉 우리가 여러분이 민법, 상법 등을 통해서 실체법에서 배우는 것의 내용을 투입해서, 즉 이런 사실을 확정해서 여러분이 민법이나 상법에서 배운 것은 뭐 소비대차의 경우에 그 어떤 요건과 효과로 배웠던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요거는 여러분이 민사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배우는 것은 실은 소송 요건이 소송법 독자적으로 나오는 개념 등이에요. 배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해서 그 법규의 실체법 규정을 보면, 여러분이 아까 언뜻 민법 598조를 얘기해 줬고, 만약 민법 매매계약을 얘기한다면 민법 563조인가에 보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 매수인이 대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그 매매 목적물을 건네줘야 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민법 56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계약 체결이 되면,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 대금 치르겠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네가 너한테 넘겨주겠다라는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해서, 민법 563조를 보면 매매계약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고 563조 조문을 보면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 효력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이 물건을 샀는데 왜 물건 안 주냐. 물론 그 싸움의 내용은 뭐겠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네가 대금을 채 안 치렀으니까 안 주겠다. 뭐 이런 뭔가 싸움이 있었겠죠. 한편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너 왜 물건 건네줬는데 대금 안 치르냐의 뭐 그런 싸움이 있으니까 소송에 와서 매매 대금을 받고자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싸움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563조에 보면 그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라는 게 뭐예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건네 달라라는 그 권리가 있는 거고 효력으로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달라라는 그 권리가 생기는 그 조문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소송을 낸다면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그 분쟁을 삼는 거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한테 내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라 뭐 이런 싸움을 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등등이 실제법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본안으로서 나오는 건데, 이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지금 크게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이 틀을 이해하는 데는 주체와 객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체 중에 두 중요한 주체로서 법원과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객체로서는 나중에 소송물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청구, 뭐 대충 이런 것을 이해하면 돼요. 이런 분류를 하면 되는데, 법원은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다. 당사자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즉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만약에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 있는 자가 등장해 줘야 된다. 라는 류의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 충족돼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편 객체에 대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소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되게 중요한 이런 요건을 통과해야 본안 판단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에서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문제되는데, 그 요새 막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동물 이런 게 뭐 뉴스거리가 되는 게 많은데, 예컨대 뭐 강아지가 뭐 옆집 아저씨한테 차이고 뭐 그런 류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차였으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이 강아지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해서 강아지 이름으로 그 옆집 아저씨한테 소송을 내서 약 2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강아지 이름이 마침 사람 이름처럼 돼가지고 소장에 그 강아지 요새 다 이렇게 생활에 데리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름도 사람 이름 비슷하게 붙였다. 브루턴인가? 요새 개콘에 보면 누구야? 브루터스야 뭐야? 그건 사람 이름이야? 원래 있는 거야 뭐야? 뭐 하여튼 하여튼 뭐 사람처럼 붙였는데 소장에도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더라. 근데 뭐 원고 해서 무슨 사람이처럼 나왔는데 결국 그 원고의 실체는 강아지였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소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이름으로 20만 원, 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는 옆구리 터졌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 봤을 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아닌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강아지한테 설사 옆구리 터져서 아프겠다 해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20만 원 본안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애초에 이것은 당사자 능력이 없으니까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스개로 얘기한 건데 그런 주장을 막 하는데, 왜 그 실제 그게 있었냐? 원래 나는 그 동물에 대해서도 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물은 주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보다 보면, 또는 원래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이냐면 도롱뇽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환경 소송에 있어서 그 도롱뇽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의 주체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등을 통과해야 가타부타 그 본안을 내려주는 거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이 소송의 운명은 본안에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 단계에서 부적법 각하라는 소송 판결로 끝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각하라는 용어가 그때 한번 나와서 아까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라는 거와 지금 소송에 있어서 그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이 경우는 판결이니까 변론을 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것은, 소송 요건의 경우는 본안 판단에 앞서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 요건이 소송의 어떤 초당
초장의 단계에서 확 결론을 맺고 본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와 본안에 관한 심사는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가 된다. 그 말은 소송 요건에 대한 것도 판결로 내려지는 결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론이 열린다라는 거와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변론에서 소송 요건과 본안이 같이 어우러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장처럼 미리 탁 그 심사하는 단계가 딱 뚜렷하게 설정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 변론을 마감하는 용어를 변론 종결이라고 그래요. 변론 종결. 한글 뉘앙스 알겠죠? 한자 뉘앙스나 한글 뉘앙스. 변론을 마감한다. 변론을 종결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종결하고 나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 반영된 것은 언제까지의 당사자의 주장 공방이 반영되냐면 변론 종결 시 세트 시켜버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타내주는 것의 상황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네가 옳다, 네가 권리가 있다, 네가 갚아야 된다를 나타내줘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어디 걸 갖고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냐면 범죄 시를 기준으로 해요. 형사사건은 범죄 시에 이루어진 상황을 갖다가 판결해서 너 나쁜 놈이야, 징역 몇 년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반해서 민사사건은 원래 돈 빌렸다의 시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와서 최종적으로 하냐면 소송 제기 단계까지는 설사 안 갚았더라도 소송 도중에 갚아버리면 어느 단계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변론 종결 시점의 단계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으니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낼 때 단계에는 분명히 안 갚았기 때문에 나 돈 받아야겠다고 냈는데 소송 도중에 갚은 게 맞다면 시점이 소송 도중에 갚았더라도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갚을 의무가 있었던 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맞죠. 그렇지만 소송 도중에 갚았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해 준다면 갚을 의무가 끝났다. 없다. 즉 원고 청구는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져서 반영되는 상황은 내려졌을 때 반영되는 상황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변론 종결 시가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 알겠지만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고 해서 어떤 시적 기준이 되고 그 판결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반영돼서 나타난 경우인데 즉 무슨 이야기냐 소송 요건과 본안은 둘 다 어우러져서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소송 요건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본안 판단을 내려주고 이 소송 요건이 통과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 판결로 끝난다라는 메커니즘으로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딱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소송 요건을 먼저 심리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 내려준다는 것의 개념으로서의 전제 요건은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서의 전제 요건은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가 되는데 최종적인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통과에 들어왔을 때 판결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전제 요건이지 어떤 시간적 공간적으로 단계적으로 딱 소송 요건을 먼저 심리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를 한다라는 류의 어떤 공간적 시간적으로 딱 구별되는 개념의 전제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심리가 쭉 되는데 결국 소송 요건이 통과 못하니까 최종적인 판결은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서 다만 소송 요건의 판단인 소송 판결도 판결이라는 어떤 우리가 판단의 종류로서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변론을 거치는 것인데 다만 변론을 거치는 건데 219조인가를 보면 아마 그런 거 있어요. 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가능하지 못하면 굳이 변론을 열지 않고 부적법 각하 판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219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문을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소송 요건 판결이니까 134조에 의해서 변론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변론을 거친다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 공방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애초에 소송 요건이 보정될 수 있는 시정될 수 있는 그 갖추지 못한 흠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변론을 열 필요 없이 거기서 스톱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굳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변론을 열어 필요 없이 판결은 판결인데 즉 필수적 변론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이 이 219조 조문이 하나 예외적인 상황이죠. 보통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게 소송 판결 일지언정 본안 판결이 아니라 소송 판결 일지언정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그 예외로서 219조가 어차피 이것은 보정될 성질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마감해도 되겠다. 변론 열지도 않고 마감해도 되겠다라는 류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219조의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할 수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255조에 의해서 소장이 적식으로서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명령 결정 이런 것을 설명을 했고, 아울러서 각하라는 용어가 또 혹시 부적법 각하라는 거에 있어서 소송 판결과 헷갈릴까봐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적법 각하, 명령으로 각하될 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단계로 가냐? 결국 소장이 제대로 적식이 됐으니까 이것을 피고한테 송달하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심사돼서 이제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피고한테 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고가 소장을 처음에 접수시키고 제출할 때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같이 제출을 해요. 뭐 부본이라 해서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프린트아웃을 그 피고 수만큼 해야 되죠. 법원이 복사해서 보내지는 않고 자기가 피고 수만큼 제출해주면 그것을 법원이 피고한테 송달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송달해서 중요한 것은 복사는 우리가 해가는데 법원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지 내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송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식의 재판은 당사자 송달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송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의 당사자 송달의 개념을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는 되지만, 현재로는 법원을 통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달료를 예납을 해요. 미리 사건의 경우는 뭐 10회분 정도의 우편요금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을 예납을 해요. 총 몇 번 송달할지 모르니까 예납을 했다가 나중에 쓰인 거 빼고 돌려받는 그런 의미에서 예납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송달을 법원을 통해서 직권으로 법원이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은 피고에게 송달한다. 물론 소송 이전에 옥신각신 싸움이 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소송으로 번질 거 또는 이제 법원에 이게 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원고는 자기가 소장을 낸 단계의 다음에서 피고는 실제 법원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송달이 돼야 원고가 나한테 지금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충분히 뭐 전화나 만나서 뭔가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이제 너 소송할 거라고 통보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임박했으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제 제출돼서 나랑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피고로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때, 그때 부본이란 말을 쓰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지금같이 프린트아웃 하는 시대에는 부본, 원본, 정본 이런 개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정확하게 뭐 보면 소장 송달한다는 용어도 쓰이기도 하고 거기에 부본이란 말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 크게 개의치하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어떤 문서를 하나 만들면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해도 뭔가가 원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아무리 똑같이 써도 그 원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프린트아웃 하면 뭐 두 번째 나온 게 부본이고 첫 번째 나온 게 원본이라고 하면 뭐 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본, 부본 뭐 이런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라는 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소장을 송달한다라고 쓰니까 그게 뭐가 차이인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쓰임새가 요새 와서는 굳이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이제 피고로서는 원고가 나한테 공개했으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거냐? 개념으로는 잘 못 느끼겠지만 실제적으로 송달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자기가 반격을 하고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 즉 당사자한테 절차 보장을 펼칠 기회가 부여됨에 있어서 송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바꾸서 불만이니까 반박을 한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달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보장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실무적인 것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데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제 피고는 자기 반격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56조, 257조가 이제 그 다음 조문으로 되고 있는데요. 254조, 255조 송달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56조, 257조 이제 그 조문이 송달까지가 255조가 됐고요. 254조, 5조 이제 설명됐고, 그 다음에 이제 256조가 답변서를 제출하라.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런 조문이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57조가 이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딱 조문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우리가 입에 배서 하는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그러면 왜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지 보세요. 아까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134조에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해서 변론을 거쳐서, 즉 변론이란 건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자기의 변명을 펼칠 수 있는 공식적인 이 장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 변명을 펼칠 기회가
보장된 다음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서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하나 벌어졌냐면 257조의 무변론 판결이라고 부르는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데, 결국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라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변론 없이 그대로 셧아웃 시킬 수가 있다. 원고가 승소되고 피고가 패소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반대측 당사자가 반대측이 나한테 뭔가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했을 때, 정치적인 것에 선거철이기 때문에도 거기서 많이 보는데, 그거 대꾸하다가 막 휘말려 들어가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거 때문에 아예 묵묵무답으로 나가는 게 최선의 방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제일 사실은 맞는 거예요. 실제 반응은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반응 안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 소송의 메커니즘은 상대방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와도 가만히 있고 무시를 하면 어떤 거냐, 인정한다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소송의 시스템은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백 간주라는 용어를 써요. 자백으로 간주한다, 본다. 그러니까 네가 억울하면, 내가 터무니없는 말을 쏴붙이는 데 대해서 네가 억울하면 나한테 반격을 해야 될 텐데 반격을 않는 것은 내 말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의 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조에 보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1항에 보면 침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는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문이 150조 1항에 있어요. 그래서 자백 간주라는 규정인데, 그런 식으로 소송에서 취급을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소장으로 공격을 가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라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억울함을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반격하는 문서가 답변서인데,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인데, 그 답변서로 반격을 변명을 펼치지 않는 상황은 뭐로 보느냐, 자백으로 간주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 원고가 쏴붙인 것을 피고 입장에서는 인정한 꼴이 아니냐. 그래서 변론조차 열지 않고, 변론을 열어서 네 주장을, 네 하소연을 들어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네가 대꾸를 애초부터 안 하니까 굳이 변론까지 갈 필요 없이 원고를 그냥 변론 없이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조문이 257조의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변론 판결이라고 부르는, 변론 없이 그대로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펼쳐져요. 다만 여기에 256조, 257조의 조문을 보면 뭐가 하나 있냐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는 식의 조문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원래 그런 기능을 하니까 직접 건네줘서 전달돼야 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한자 뉘앙스상 뭐겠어요? 공시하고서 송달한 것처럼 취급해요. 그러면 이 전달해줄 받을 수령인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이 문서를 직접 건네줄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옛날의 경우는 법원 앞에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데,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인터넷에 공시를 해버려서 너한테 이런 송달할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너한테 직접 전달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 주소가 어디서부터 엉클어져서 전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한테 갈 문서가 있다라고 공시를 해버리고 며칠 지나면 그것이 송달된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사실상 공시 송달이 됐을 때 이 문서를 송달받고, 즉 원고 측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피고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펼치는 답변서를 내는 게 사실상 힘들겠죠. 사실상 자기한테 지금 공시 송달되고 있는지 거의 모를 거란 말이죠. 그 원인은 스스로 자초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주소가 불분명해지면서 엉키게 된 것은 피고 측이 뭔가 주소가 마지막에 주민등록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말하고 잠수 타고 뭐 어디 도망 다니고 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자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원고의 소장을 완전히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상황이 거의 공시송달의 경우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런 문서가 공시송달된 것을 보고서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한 행동이 찜찜해가지고 인터넷에 맨날 검색을 해보죠. 나한테 뭐 공시송달된 거 있나 없나.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 법원에 게시판에 한번 가지고 오늘 내 거 뭐 없나, 내가 유명인이 아닌가 뭐 하면서 한 번씩 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는 불가능한 거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 문서를 수령받을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낸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답변서를 안 낸 것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가지고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 데 대해서는 제외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문에는 공시송달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책 어디든 보면 다 있겠지만, 그 취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고, 나서 조문을 보면 아, 그래서 그것을 제외
제외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은 상대방이 나한테 싸붙였을 때 일반 생활의 메커니즘은 오히려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송에서는 응대를 해줘야 된다. 억울하면 반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반격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게 자백관 주고 지금 257조의 무변론 판결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때 상대방이 나한테 퍼붓는 공격이 송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시송달의 경우까지도 그렇게 보는 데는 조금 무리한 거니까 그 송달로서 자기 반격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송달의 기능에 있어서 교부 송달이 원칙이고 직접 건네주는 게 원칙이고, 공시송달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달로서 처리하는 메커니즘에서 쓰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그 경우는 무변론 판결에 있어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무변론 판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괜찮게 되면 이제 258조가 뭐냐, 변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변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답변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안 나오면 무변론 판결로 끝해서 변론 없이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데, 아까 필수적 변론과 원칙과 관계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제 변론으로 가야 되는데 258조가 거기서 하나 변론 준비 절차로 빠질 수 있는 조문을 하나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틀은 이제 변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서로 소장과 답변선을 통해서 주장을 펼친 것을 이제 변론에서 공식적으로 펼치면서 싸움을 벌릴 기회를, 장면을 보장해주는 절차로 들어갈 만한데, 쟁점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로 빠질 수 있는 조문이 258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론 준비 절차로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하여튼 빠졌다가 다시 변론으로 오는 거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변론으로 가는 거고의 절차가 이제 다음 시간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유형별로 소송의 어떤 유형별로 통계를 내는데요. 작년 2010년 제1심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13.3%가 대여금 반환 청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소송 유형에서 있어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되고 있는 것도 상당하지만, 주위에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 이런 것을 흔히 볼 수는 있습니다. 주위에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에 또 사실상 내용을 보면 빌려간 사람이 그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어려워짐으로써 돈을 못 갚는 것이지, 그 돈 빌린 것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또는 피고가 빌린 것을 갚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받은 적이 없다라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다툼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주위에서는 그냥 사실상 경제적 형편 때문에 갚지 못하는 상태의 어떤 그런 류에 있어서의 분쟁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여튼 법원까지 이 사건이 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건데, 사건 유형별로 볼 때 13.3% 정도라는 거의 1, 2 사건 유형별로 볼 때는 1, 2위권의 그런 류의 사건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X가 Y에게 이제 8월 1일에 2억 원이란 돈을 한 달 정도, 즉 변제기를 8월 31일 정도로 정해서 빌려줬는데, 8월 30일이 지나도록 Y가 X에게 이를 갚지 않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그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빌려준 돈 못 받는 경우에 관련되는 실체법 규정은 민법 598조입니다. 우리가 소비대차라는 민법에 있어서 14가지의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 소비대차 계약을 보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이제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에 따라서 체결되는 전형계약이죠. 그래서 그 성질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듯이 낙성, 무상, 편무, 분류식, 이런 약간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민법에서 익힌 바대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한 성질을 갖는 계약인데, 다만 원래 소비대차는 우리가 실제로는 벌어지는 것은 이자가 있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이자가 원칙이고, 그래서 무이자의 경우는 이제 무상,
현무가 되는데 만약에 이자에 약정이 있다라면 그 소비대차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실체법적 규정을 이해한 다음에 실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돈을 못 갖고 있다. 경제 형편 때문에 그렇다면 소송까지 오는 상황에 이르지 않고 뭐 마음의 고생은 있겠지만 뭐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법원에 온다라는 사건의 이런 상황을 설정한다면 결국 돈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 사이에 무언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린 적이 없다. 그러면 왜 그 돈을 가게 된 게 뭐냐? 뭐 네가 Y 입장에서는 X 네가 그냥 나한테 쓰라고 준 돈 아니냐? 즉 뭐 민법의 표현대로 한다면 증여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Y 입장에서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처가 빌렸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는 류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X 입장에서의 경우는 Y가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X 입장에서는 변제 받은 적이 없는데 Y 입장에서 갚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라든지 이런 류의 분쟁이 실제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분쟁이 당사자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분쟁이 법원에 이제 소장이 제출되는 단계로서 사건이 법원의 해결에 맡겨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모든 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간이한 해결로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간이한 해결 장치가 있고 또는 저렴한 해결 장치가 있고 신속한 해결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보류해두고 지금은 법원의 이 분쟁의 해결을 원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소를 제기한다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가지고 우리가 법원의 분쟁 해결을 구한다. 즉 이 소장을 제출한다라는 말하고 혹시 대칭되는 뭐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구술로 법원의 분쟁의 해결을 구한다. 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술로 말로 분쟁의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에는 당사자와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 조금 어려운 표현 같기는 하지만 누가 무엇을 지금 분쟁에서 주체와 그 대상을 법원에 현출시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당사자라는 주체와 무엇을 해당하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만약에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그 무능력자를 대신해서 소송 행위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기재도 아울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이라는 서면에는 248조에 보면 소장이라고 불리는 서면을 제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248조, 249조에 보면 그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조문의 제목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제 이 사건이 자기 전체적인 법원이라는 단위로서 접수됐지만 해당 이제 사건을 실제 처리할 재판부에 배당한다라는 이런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로테이션에 의해서 특정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그 배당받은 사건의 어떤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장을 심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필수적 기재 사항과 그 다음에 법원의 이 소를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되는데 이 인지의 첩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등을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흠이 있다면 이제 그
소장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보정의 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시정을 하면 다시 이제 제대로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정, 명령, 그래서 보정을 한다 이런 용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 심사와 보정 명령을 통한 보정 또는 소장 심사에 있어서 특별히 보정할 게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소장이 이제 피고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피고로서는 원래 분쟁이 생기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도 서로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뭐 대충 싸움의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이게 법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송화됐다라는 것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고 그 소장이 법원을 통해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피고는 비로소 상대방인 원고가 자기에게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공격해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송달받아야 그 분쟁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점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송달은 자기의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 준다라는 절차 보장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 부분이 송달됨을 통해서 상대방과 자기의 분쟁의 실체를 이제 깨닫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반격의 내용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라는 원고의 소장에 대칭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답변서에 자기의 주장을 담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식으로 간주해서 무변론 판결이라는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256조와 257조를 본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피고로서는 억울하면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0일이라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런 기간 내에 뭔가 자기가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는 서면인 답변서를 통해서 그러한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태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은 피고의 그 답변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이라는 것을 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무변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론을 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문이 256조와 257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변론 판결이고 상황에 따라서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다라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256조에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송달 중에도 원래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익혀야 되는데 잠깐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송달은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교부해서 건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가 원고 입장에서 피고로 타켓을 삼은 사람의 주소가 알고 있는 주소에 그러한 적어서 낸 것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소장 부분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돼야 되는 게 제대로 된다면 다행인데 그 자기가 이미 적어낸 주소에 송달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든지 그럼 다시 새롭게 찾아서 새롭게 살고 있는 주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송달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주소가 직권으로 법원의 주민등록 등에 의해서 보면 말소됐다든지 또는 사실상 더 추적을 못하게 어디 단계에서 주소의 추적이 막혔다든지 했을 때는 원고로서는 부득이 소송의 진행이 주소 때문에 송달을 못하기 때문에 막히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주소에 대해서 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법원에 밝혀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내가 주소로 송달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원이 이것을 채택해서 받아들여져서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그럼 공시송달이라는 건 무엇이냐? 공시 그러니까 그러한 송달이 되는 어떤 서류가 너한테
송달돼야 될 서류가 있는데 라는 상황을 공시하면서 사실상은 송달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법원 사무관이 그 송달할 서류를 자기 책상 서랍에 그냥 보관해 놓고 그러한 내용만을 공시함으로써 송달됐다라고 취급하는 약간 의제적인 송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시 송달의 경우는 피고가 이 경우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송달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공시 송달은 사실상 그러한 내용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반격을 할 수 있는 펼칠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의 송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시 송달의 경우까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하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256조를 보면 공시송달은 제외하고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에 대한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서가 제출됐는데 상황을 보니까 뭔가 복잡하고 해서 조금 더 충분히 당사자 간에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변론을 가기 이전에 변론 준비 절차라는 이러한 절차가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론에 가야겠지만 쟁점을 정리해서 핵심적인 다툼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변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복잡하고 해가지고 곧바로 변론 가기보다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변론 준비 절차의 해부에서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싸움의 내용이 이제 윤곽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서면 자체는 변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구술 변론의 원칙이고 직접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이 구술로 판사라는 면전에서 직접 변론을 펼쳐야 되는 그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을 이제 변론에서 구술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공개된 법정에서의 장면을 변론이라고 하고 만약 이게 형사소송이라고 한다면 공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론에서 이제 당사자의 싸움이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변론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변론이 한 번 열리게 되는 상태에서 싸움의 내용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괜찮겠지만 한 번만에 변론이 마무리될 수는 없고 2회, 3회, 4회 계속 속행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변론이 열리게 되는데 변론이 계속 속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한 번만에 끝나는 상황에서 변론이 되고 나서 그 변론을 마무리 진다는 의미에서 변론이 종결되게 됩니다.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이러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더 이상 싸움의 진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패소한 자는 불만이 있는 자는 불복을 하는데 그 불복을 상소라고 하고 1심에 대한 불복을 항소, 1심에 대한 불복을 항소, 그 다음에 항소심의 결론인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하고 그러한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 진행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